여의도 멘션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부터 계속 우리가 알아보고 있는 주제가 있습니다. 미중 무역 갈등이에요. 일단 큰 주제는. 자, 미중 무역 갈등인데 미중 무역 갈등 얘기를 하시면서 항상 우리 역사를 되짚어 보고 있어요. 특히 중국이 이제 자본가 편을 들지 않고 농민이나 노동자 편을 들어야 되는데 원래 공산당이 들어서면. 근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됐다고요? 그래, 중요한 대목을 네가 다시 상기시켜줬구나. 원래 중국이 이제 신해혁명, 국공내전, 그 다음에 중일전쟁 등등등을 통해서 최후의 승자가 된 건 국민당도 아니고 군벌도 아니고 공산당인데, 그렇죠. 그 공산당이 중국 본토를 장악하는 데 가장 결정적인 기여를 한 거는 농민들인데, 그러면 당연히 공산당은 농민들을 위한 당이어야 하잖아. 그렇죠. 거기까지 살펴봐요. 그런데 앞서 말했듯이 청나라 말기에 청나라가 왜 서구 세력들에게 밀렸고, 그때는 얘기 안 했지만 일본이 오히려 저 오랑캐들이 우리 청나라를 침략할 정도까지 강성한 거, 여기에 대해서 확실히 자각을 한 게 있어. 잠깐 일본 얘기도 하나 하면, 지난 시간에 유럽 얘기 했으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메이지 유신 이후 철저히 진행했던 게 농업 자본을 수탈해서 도시 공업 자본을 육성한다. 메이지 유신 이후 제일 급격하게 올린 세금이 농업과 관련된 각종 세금이에요. 왜냐하면 산업하고 공업하려면 돈 필요해. 이게 한두 푼이 아니라고. 특히 농사 짓는 것보다 돈이 훨씬 많이 들어가겠죠. 공장 짓는 거니까. 그렇죠. 그럼 그 돈을 중앙에서 어디서 조달을 해야 되잖아. 일본은 원래 옛날부터 다이묘가 일종의 봉건이잖아. 네, 봉건제도잖아. 네. 그래서 분절적이고 분권적인 곳인데, 자치권은 인정해. 그렇지. 근데 메이지 유신 이후 이걸 전부 중앙 집권을 바꾼 거야. 그렇죠. 왜냐하면 사실 전 세계적으로 산업혁명과 경제발전을 자발적이고 자연적으로 태생하게 된 나라는 영국 말고는 없어. 그렇죠. 독일, 일본, 여타 국가들은 영국이라는 선도 국가들을 따라잡아야 되다 보니 빨리 뭔가 추진해야 되고 빨리 자금을 모아야 되고, 그럼 네가 해봐 하면서 누구에게 특권 같은 걸 줘서 걔가 그걸 빨리 따라잡도록 유도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독일도 막대한 자금을 조달하고 일본도 막대한 자금을 조달해서 잘할 것 같은 쟤한테 네가 해봐, 너한테 권한 다 줄게, 이 돈도 다 빌려줄게, 이렇게 해서 산업 발전을 했던 거거든. 우리나라 얘기 듣는 것 같은데 후발주자잖아. 우리나라도 사실 그걸 본 거지. 본 거지. 그때 산업 전략을 추구했었을 때. 그래서 사실 그때 메이지 유신 이후 일본에서도 농촌 세력들에게 세금을 과잉 징수해서 농촌은 더 핍박하게 만들면서, 그때 모은 돈을 준 사람들이 누구냐? 미쯔비시, 니스이, 어떻게 보면 일본의 재벌 그룹들이 그때 태동하게 된 거야. 자, 그러면 중국의 수뇌부들, 일본을 봐도 저런 거고, 유럽을 봐도 영국을 봐도 그런 거니, 그럼 본인들도 원래 그걸 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있었어. 그런데 어떻게 됐느냐? 처음에 그래도 농민들이 나 공산당 집권하는데 도와줬잖아. 그렇죠. 그럼 마오 입장에서 농민들 당연히 신경 써야지. 그래서 원래 약속했던 대로 토지를 잘게 쪼개서 나눠줬어. 농민들 뭐 난리 났지. 거기서 끝난 게 아니야. 그 농민들에게 어떻게 했느냐? 그리고 거기 농사를 원활하게 지을 수 있는 여러 인프라 구축해 주는 것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했어.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색을 드러내. 이제는 우리도 부국 강병해야 된다. 산업 육성하고 과학기술 발달시키고 그 다음에 공업 육성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바로 전환을 해. 저기 도심지에 이제 큰 공장 짓고, 그 공장에서 가동할 기계도 도입해야 되고 또 고민해야 되고, 무슨 물건 만들지 R&D도 해야 되잖아. 그 자금 어디서 조달하기 시작한다? 농촌에서 조달하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농촌 지역하고 도시 지역을 분업화했어. 그래서 농촌은, 각각의 농촌은 예전에도 어차피 분업화가 잘 되어 있었고, 여기는 원래부터 쌀 재배하는 데 특화되셨죠? 쌀 하시고요. 여기 면화하는 데 특화하셨죠? 면화하시고요. 차 재배하시는 데 특화되셨죠? 차 재배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거 재배할 때 필요한 건 저희 저 도심지에 있는 공업도시에서 필요한 도구, 쟁기 뭐 이런 거 다 공급해 드립니다. 한 거야. 그런데 여기에서 야로를 부려, 국가가. 그 도구들을 비싼 가격에 파는 거야.
참 가지각색이네. 좀. 분업화됐고 그 당시에는 이제 모든 기업이 국영기업이 됐잖아. 그렇죠. 그럼 국영기업을 통해서만 조달해야 되잖아. 그러다 보니까 아니 뭐야 이거 하나가 뭐 지금 10만 원? 예전에 이거 우리들끼리 만들면 3만 원이었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딱 그랬는데 아니야 이제 10만 원 하고 과잉 청구해서 그 돈을 일로 땡겨와서 여기서 산업 발달에 필요한 자금으로 활용하기 시작한 거야. 그랬더니만 어떤 일이 생겼느냐? 인민들이 국가로부터 그 도구를 안 사기 시작하는 거야. 자기 만들었어요? 그렇지. 야, 얘들아, 우리 옛날에 이거 우리 직접 만들었잖아. 그냥 저기서 우리 저기 저 사지 말고 그냥 안 사면 또 뭐라 하니까 한두 개 사놓고 나머지 우리가 만들어서 계속 쓰자. 아직 안 망가져서 계속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래서 뭐가 잘 안 돌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국가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전수조사를 해서 숨겨놓은 그 도구들마저도 전부 싹 걷어가는 거야. 아이고. 그리고 뭐 소, 쟁기 뭐 이런 거 숨겨놓은 것들도 많이 있었거든. 네. 그래서 그거 다 싹 걷어가서 무조건 인민공사라고 불러. 거기에서 물건을 가져가서 그래서 생산하는데 거기에서만 의존하는 구조로 완전히 바꿔버린 거야. 그랬더니만 농민들 중에서 이제 똑똑한 사람들은 당연히 어떤 생각하겠어? 봉기에? 아유, 공개했다가 뭐 인체 신비전 가려고. 인체 신비전 오랜만에 듣는다. 인체 신비전 가게요. 뭐하니? 아, 글쎄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일단 뭐 그 동네를 벗어나야 돼요. 정답이지. 도시로 가지. 네. 내가 더 이상 있으면 안 될 여기서 거예요. 희망이 난 없잖아요. 여기서 못 살겠다. 도시로 가야겠다. 도시에 있는 뭐 예를 들어서 큰 형은 운 좋게 도시에 살고 있었는데 형은 계속 잘 사는 것 같고 나는 점점 어려워지고 이게 뭐냐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농촌과 도시를 다 육성할 돈은 없었을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그 농민들에게 그 추가적으로 징수했던 그 잉여 자금을 선도적으로 도시 지역의 인프라를 깔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그 농촌 지역에 중국이 얼마나 열악했는지는 너 2000년대 초반에 중국 관광 가면 알잖아. 아유. 화장실 한번 가보면 그 비참함 정도가 이거는 이거 화장실 이용하면서 자괴감 들죠. 내가 이거 뭐 사람이야 가축이야 이거 진짜. 내가 나도 비유가 그래도 있는 편인데 중국 화장실만큼은 나에게도 충격이었어. 뭐 특히 전부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저기 예. 좀 외진 뭐 곳에 오래전 얘기하는 거고. 무슨 2000년대 오래전이니? 그렇게 알았어. 이렇게 편차가 생기니까 지역을 떠나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중국이 뭘 했을까? 중국 하면 가장 우리가 이해 안 되는 제도 있잖아. 내가 사는 지역에 대해서 제한이 돼 있지. 아,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는 없잖아. 거. 그렇죠. 호구 제도가 아직도 있잖아. 맞아요. 그래서 당신은 지금 딱 보니까 여기 뭐 안우이성 사람인데 여기 안우이성 사람인데 일로 왜 옵니까? 돌아가세요. 이렇게 되고 그만큼 딱딱 분절적으로 넌 거기서만 살아야 돼. 이쪽 넘어오면 교육제도 못 받고 의료보험 못 받고 아무것도 못 받아. 이렇게 해서 그걸 딱딱 락을 걸었거든. 그 이유가 농촌에 과잉 징수를 하기 시작하니까 농촌을 떠나서 도시로 오는 거야. 그럼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원래 산업혁명과 똑같은 전철을 하기 위해서 저쪽 농촌 지역에서 뜯어서 도시의 산업, 상공업 발달, 공업 발달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지방이 붕괴돼 버립니다. 지방이 붕괴되는 거지. 거기서 우리 도심지 물건을 사줄 사람들이 없어지는 거고. 그리고 거기서 원래 그 뭐 곡물이나 목재나 이런 거는 산업에 필요한 원자재는 일로 보내줘야 되는데 그것도 싸게 보내줘야 되는데 그걸 보내주는 사람이 없어지는 거야. 그리고 그걸 만든 또 하나의 이유가 있어. 바로 위에 소련도 똑같은 걸 했거든. 소련도 딱 보니까 우리도 산업혁명 늦었고 우리도 후발주자야. 국가 주도로 아주 전략적이고 발빠르게 산업 육성해야 돼. 이 생각까지는 가졌는데 그러면 또 잉여자금 필요하니 농촌 지역에서 좀 뺀 거거든. 그랬더니 농촌 지역의 청년들이 계속 도심지로 오는 거야. 그래서 러시아 같은 경우는 1970년대가 되니까 도심지에 사는 사람이 3분의 2가 된 거야. 이 생태계가 깨져버린 거지. 그렇죠. 그런 걸 보면서 중간중간 이걸 봤을 거 아니야. 저렇게 했다가는 생태계 깨진다. 우리는 강력하게 눌러 해서 딱딱 지역적으로 따로 살게 만드는 제도가 그래서 만들어진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었던 굉장히 큰 상식 하나가 깨지지. 중국은 원래 농민의 나라, 농민공의 나라가 아니야. 굉장히 오해들을 하고 있어. 자, 그렇게 해서 쭉 발달을 했는데 여기에서 또 중국이 어떻게 보면 그렇게 오랫동안 공산혁명을 계속 유지할 수 있었던
소련은 중간에 붕괴됐잖아. 뭐 91년? 응, 91년에 붕괴됐단 말이야. 근데 중국은 스스로 자발적으로 개혁개방 노선을 선택했었지 붕괴되는 건 아니었다고. 아직 뭐 건재하잖아요. 그게 그 이유가 바로 지역적으로 따로 사게 하는 그 호구제도 때문이야. 러시아는 붕괴가 됐어. 왜냐하면 다 도시에 사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기초 생필품을 조달할 것도 없고, 그 다음에 우리 물건을 파서 잉여 자금으로 기술 개발을 할 수 있는 경로도 사라져 버렸어. 생태계가 붕괴된 거지.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느냐? 요 과정에서 아주 또 특이한 현상이 하나 결부되는데, 1970년대에 있었던 대표적인 경제적 샥, 뭐? 오일샥. 오일 쇼크. 바로 이 오일 쇼크로 인해서 오일 달러가 전 세계적으로 잉여 자본을 확 부상을 해. 그랬더니 이 오일 달러가 야, 떼부자 생긴 거 아니야. 얘네들이 야, 어디 돈 갖다 쓸 사람들 있어? 내가 돈 좀 빌려줄게. 내가 투자 좀 해줄게. 이렇게 된 거야. 바로 그때 전 세계 개도국 후진국들은 차관을 빌리거나 아니면 이 오일 달러를 중심으로 한 자금에 의존해서 본인들이 어떻게든 경제개발, 산업혁명과 같은 걸 해보려고 했었던 거야. 그런데 중국은 이 마오 시대부터 만들어졌던 이 호구제도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 생태계가 돌고 있잖아. 그래서 외국 차관을 빌리지 않았어. 그래서 외국 돈을 빌리지 말자. 우리 어떻게든 우리 버틸 수 있지 않냐. 우리 한번 해보자 한 거야. 그런데 그때 우리 돈 좀 쓰세요라고 찾아온 아주 큰 손이 계시지. 닉슨 대통령. 닉슨 대통령. 주계장막을 거둔. 그렇지. 중국을 개혁 개방해서 이제 전 세계로 내보내면 그러면 우리 잉여 자금이 지금 너무나도 많은데 미국 금융회사들에게 그냥 무슨 사우디 왕자들 와서 막 돈다발 던지고 있고 본인들도 갑자기 오일 쇼크 때문에 적당할 땐 정유회사들은 돈을 더 벌었다고. 그럼요. 그러니까 이 돈을 어디가 빌려줘야 되는데 돈놀이 하려면 딱 보니까 쟤네들이 정말 제일 큰 개도국이란 말이야. 그렇죠. 인구는 또 엄청나잖아요. 어마어마하지. 그래서 닉슨이 가서 화해합시다. 또 이거 핑퐁하고 뭐 하면서 그래가지고 화해하고 시켜서 그다음 갑자기 미국 대통령이 중국하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화해를 했던 이유가 뭐냐 했었을 때 금융과 관련된 그 프레임으로 이걸 설명하는 쪽은 바로 그 금융 잉여 자본을 중국에 빌려주고 싶은 마음 때문에 이런 적극적인 행보를 거쳤다 이렇게 설명들을 해. 정치적으로는 뭐 소련을 그렇지. 그것도 있고 어떻게 보면 한 이유만 있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때 그게 굉장한 달콤한 유혹일 거 아니야. 그렇죠. 다른 개도국들은 다 받았었는데 근데 중국은 안 받았어. 그걸 왜냐하면 마다하기 쉽지 않았을 텐데. 그런데도 호구제도 때문에 아직까지 생태계가 그래도 이게 살아야 돌긴 살아요. 돌거든. 저희는 일단 저희끼리 한번 해볼게요. 좀 기다려 보시죠. 한 거야. 왜냐하면 중국도 옛날부터 이 서구 열강 안 믿거든. 그렇죠. 그랬는데 어떻게 되느냐. 갑자기 이제 80년대부터 고물가를 제압하기 위해서 레이건 행정부터 뭐 했어? 레이거노믹스. 그 레이건노믹스로 자유도 했지만 신자유주의. 금리를 이제 어마어마하게 올렸지. 뭐 기준금리가 20%였으니까. 기준금리가 20%. 와. 그래서 그렇게 금리를 국가마다 차이는 있지만 뭐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는 뭐 이게 뭐 더 높고. 아르헨티나가 올라 있잖아요. 맞아. 그게 제일 정확한 표현이다. 방송 끝나면 다시 올라가요. 죄송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기준금리가 그 사이에 또 올라서 죄송합니다. 또 올라서 죄송합니다. 또 이렇게 된다잖아. 그래가지고 전 세계에서 고금리 기조가 들어서니까 그 차관 빌려 쓴 사람들, 돈 빌려서 국가 개발해보겠다는 나라들이 빚에 그렇죠. 허덕이게 된 거야. 원금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이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 대부분의 국가들의 차관이 어떤 정도였냐면 차관 원금만큼 이자를 납부하기 시작했어. 원금하고 이자하고 1대1. 그렇지. 그래서 야 이건 정말 어마어마하게 충격이었는데 그거를 이 호구제도 덕분에 또 중국은 피했다고 생각한 거야. 비껴나갈 수 있으니까. 자, 그러면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면 그럼 결국 어떻게 됐느냐? 이 호구제도라는 것 때문에 결국 중국은 70년대 그 격동기 전 세계 차관놀이하고 서구 열강 자본에 놀아났던 그 시기도 비켜가고 고금리 기조 속에서 외국 자금에 의존해서 엄청난 고리대금업에 가까운 이자 부담했던 것도 비켜갔어. 그러다 보니까 중국은 개혁개방이라는 물결을 지네들이 선택했었을 때 굉장히 체계적이고 안정감 있게 폭발적인 성장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마련된 거예요. 그때 그 가만히 보면 외국 기업들이 딱 들어왔을 때
중국이 했던 첫 번째 방법이 뭔지 알지? 니들끼리 여기서 장사하고 갈 수 없어. 합작. 합작. 네. 근데 합작을 하려면 나도 목돈을 내야 되잖아. 그렇죠. 근데 그 목돈이 있을 수 있는 생태계가 만들어졌었잖아. 농민들에게 전부 다 뜯어서 국가 주도의 국공영 기업들. 네. 우리로 따지면 공기업이지. 그렇죠. 공기업이 튼실하고 등치 크게 있잖아. 네. 나도 그 정도 50%, 51%는 내가 될 수 있어. 그렇죠. 너랑 나랑 하자. 다 은행도 다 그렇지. 준비돼 있고. 은행도 다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중국에 와서 뭔가 비즈니스 할 수 있는 매력도가 또 농민공들의 저임금 근로자잖아. 그래서 중국에선 저희는 물건 팔러 온 게 아니라 생산하러 왔어요. 저분 세상에 인건비가 10만 원이 안 된다면서요. 그러면서 이 농민공들을 활용할 수 있는 다국적 기업의 자금이 밀려 들어올 수 있는 또 하나의 환경이 생긴 거야. 그러면 마오나 덩샤오가 전부 다 그러면 농민들을 수탈하기만 하고 말았느냐? 이 사람들도 점선면 정책이라고 중국 들어봤지? 점선면 정책. 점으로 먼저 선도적으로 육성을 먼저 해. 거점 도시를. 그리고 그 도시들이 선도적으로 육성된 곳들은 선으로 연결된다는 거야. 그러다면 그 선들이 또 맞물리다 보면 면적이 되겠지. 그렇죠. 그러면서 중국 전체가 부강해질 수 있다는 믿음은 있었어. 그게 실제 믿음이었는지 아니면 뭐 수탈하기 위한 명분이었는지 그건 내가 모르지. 그 속내는. 그런데 딱 보니까 여기 도심지에 나름대로 이 발달이 돼가면서 농촌도 뒷받침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교육, 글 쓰고 기본적인 뭐 계산하고 그 다음에 기초적인 상식 구축해서 뭔가 대규모 회사에서 일할 수 있는 소양 이거는 확실히 전 국민들에게 보편 교육으로 다져줬고 우리가 또 중국 교육과 관련한 영상을 또 마련했었잖아요. 엄청나게 했었지. 만약에 교육과 관련돼서 자세히 보고 싶으시면 그거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보건이야. 보건. 워낙 건강에 취약했었는데 보건 부분에서 확실히 지원해줬는데 어떻게 지원해줬냐면 이거는 기대 수명이 증가한 걸로 나와. 내가 이것도 찾아봤어. 중국의 기대 수명이 1960년도에 43세였거든. 근데 1978년도에 66세까지 늘었어. 23살이 늘었네. 그렇지. 이거는 주로 농촌 지역에서 개선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야. 그래서 바로 이런 것들이 다 일어났기 때문에 어찌 보면 중국에는 건강하면서 양질의 지적 소양을 가진 어마어마한 저임금 인력들이 있다. 이게 바로 중국 성장의 기폭제가 된 거야. 그러니까 지금까지 중국이 승승장구해오는데 가장 중요한 요인은 뭐였다? 농민들의 피와 땀인 거야. 그러니까 절대 오해하시면 안 돼요. 중국 공산당이 농민들을 위한 그런 정당이고 국가 체계가 아니에요. 자, 그러면 드디어 미중 갈등 이제 얘기가 나와. 그렇죠. 이제 중국은 미국과 일전을 불사해야 돼. 네. 산업적으로도 생태계에서 우리가 승자가 될지 미국이 승자가 될지 그리고 앞으로 최첨단 과학기술 분야에서 양자 컴퓨터, AI, 나노 뭐 이런 5만 가지 분야 뭐 2차 전지, 전기 자동차 주구장창 투자를 해야 돼. 항공우주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이제 누구의 등골을 빼먹어야지? 또? 또 빼요? 또 빼? 와, 그런데 중국 인민들에게는 이제 손에 다 뭐가 있어? 스마트폰이 있어. 물론 철저히 유튜브 차단하고 구글 차단하고 검색 안 되잖아요. 뭐 네이버 뭐 이런 것도 일정 수준 이상은 안 들어가지고 다 하는데 모를까? 알죠. 알지. 중국인들이 이 글로벌 경제에서 결국 수출을 해야 먹고 사는 사람들로서 나오면 다 뚫리는데 그렇죠. 나오면 다 아는 거고.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 드라마 다 보고 있잖아요. 그럼 모를 리가 없어. 그러면 농민들을 더 이상 옥죄서 기술 발달을 할 수 있는 자금을 확보하기가 어려워. 그럼 안 할 거야? 어떻게 할 것 같아? 하긴 해야 되는데 어디서 돈이 또 끌어와야 되는데. 그래서 중국의 부호들을 요즘 족치는 거야. 돈 내놔라. 야, 너 알리바바, 너 돈 많이 벌었더라. 기부 좀 해. 중국이 공산당에서 그 각각의 선도 기업들에게 다 공산당원을 파견해서 기부 얼마 할지를 받아내잖아. 이제는 민초들 건드렸다가는 정권 뒤집어져. 그렇죠. 스마트폰의 세상이야. 그래서 바로 중국의 선도적인 기업들에게 일단 뜯어내는 거야. 거기서 공동부유가 그렇지. 이 어떻게 보면 청나라 때로
돌아간 거야. 그걸 하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게 중국 국민들에게 설문조사를 많이 할 거 아니야. 중국 내부에서도. 그 정부에게 바라는 게 뭡니까? 그러면 우리가 바깥에서 보기에는 쟤네들은 뭐 언론 자유도 없고 뭐 하니까 민주주의 원할 것 같지? 천만에. 중국 인민들이 원하는 1순위는 뭐다? 무조건 부정부패 척결. 왜냐하면 중국의 재계서열 1등부터 1000등이 전부 옛날에 국영기업 불화받아서 국영기업을 기반으로 해서 성장한 회사들인데 그럼 그 국영기업의 수장들이 누구냐 해서 우리 옛날에 했잖아. 관월다이, 홍월다이. 그렇죠. 이 관료의 자제들 그리고 혁명 집안의 자제들 이런 사람들이 다 또아리트고 있단 말이야. 그렇죠. 만약에 공평하게 다시 제로섬에서 뛰면 나도 그거 못할 것 같아? 이런 마음이 있을 거 아니야. 자기가 능력 없다고 생각하진 않을 거 아니야, 다들. 그러니 이건 부정부패 때문에 쟤네가 결탁돼서 한 거지 나도 기회만 주면 잘 할 수 있어요. 이 생각이 있는 거야. 그러면 이 생각에 대한 앵거를 일부 풀어줘야 되잖아. 시진핑이 자기 정적도 제거하면서 그렇죠. 그 정적 제거할 때 명분으로 부정부패자다. 그래서 전통이잖아요. 그럼 대표적으로 보시라이. 네, 보시라이 그쵸. 그 어떻게 보면 차기 예전에는 시진핑이 대세가 아니었고 예, 보시라였잖아. 그렇죠. 얼굴도 잘생겼고 엄청난 달변가에다가 뭐 매너도 너무 멋있는 사람이었거든. 그리고 또 얼마 전이지만 뭐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뭐 리커창 총리가 갑자기 사망한 갑자기 것도.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지금 돌아가고 있는 형국이 또 한 번의 산업혁명을 해야 되는데 4차 산업혁명을 해야 되는데 그거 하기 위한 자금을 어디서 댈 거냐라는 부분인 거야. 이제 감 오지. 세계사를 어떻게 봐야 될지. 그렇죠. 자, 그래서 중국은 그 과정에서 하나를 더 선택했어. 어디서 빼먹기로? 1대1로 사업을 통해서 자기 주변의 개도국, 중국에 의존하는 국가들에게 차관 빌려주고 차관 못 갚으셨네요? 그때 계약서 자세히 읽어보셨어요? 한자로도 몰랐구나. 이거 내 거예요. 이런 거. 뭔지 알지? 뭐 뺏진 않고 막 99년 동안 뭐 맞아. 자기네 당한 거 그대로 하는 거. 이게 저희가 가져가는 거 아니고 99년 쓰고 돌려드릴 거야.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외국에서 뭐 이게 그런 계약인지 몰랐다 하면서 난리 나고 막 그런 거잖아. 그래서 1대1로 사업에서 그쪽에 잉여 자금을 빼서 또 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또 우리나라 얘기를 해야지. 그렇죠. 미국은 어디서 자금을 뺄 것 같아? 미국이 어디서 뺄까요? 당연히 친우방 국가들이지. 다루기 쉬운 우방 국가들. 우방 국가들. 우리나라가 해당이 되네요. 당연하지. 예전에 1980년대만 하더라도 한미일 동조할 때 한국은 빼먹을 수가 없는 나라였어. 그렇죠. 그땐 일본에 빨대 꽂았지. 그렇죠. 일본에 니네 반도체 전 세계 반도체 60%를 네가 다 팔더라. 우리 미일 반도체 협정 체결하자. 관세 100%. 그러면 반도체 가격 2배 되는 거야. 그리고 너 너무 수출을 많이 해. 플라자 합의. 그래서 네 제품 못 들어오게 막고 독일한테도 그러고. 그렇죠. 쫙쫙 뺐지. 그런데 이제 2020년도가 됐더니 전 세계 기술 강국 중에 하나이고 나름대로 선도적인 제조 국가 중에 하나가 한국이야. 한국 우리 미국에 장사해야지. 그럼 공장 우리 쪽에 지어야 돼. 그렇죠. 그리고 이제 중국 물건 못 쓰는 거 알지? 그리고 우리 쪽 라인의 애들하고만 거래해야 된다. 이렇게 한 거지.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 6개 공장 미국에 짓고 있고 SK 온도 6개 공장 미국에 짓고 삼성 SDI 2개, 삼성 반도체도 하나, SK 하이닉스도 하나, 현대 자동차도 하나. 뭐 에코프로비엠도 거기로 가고 하청업체까지 얘기하면 더 말할 것도 그렇죠. 없고 만약에 그게 전부 미국으로 가지 않았으면 작년 올해 우리나라 호황이었어. 그래서 지금은 미국이 한국 빨대 꽂았고 일본 빨대 꽂았고 대만 빨대 꽂은 거야. 그래서 잉여 자금을 또 축적해서 묻지마 투자해서 실패해도 되니까 선도적인 거 막 해봐. 양자 컴퓨터도 해보고 뭐 화성정복 해봐. 달도 가야지. 실리콘밸리 가동시켜. 그런 거지. 바로 그렇게 되는 형국인 거야. 그러면 이런 과정에서 많은 게 설명이 되지. 우리나라 역사도 설명이 되지. 우리 항상 한미 FTA 체결하거나 그러면 누가 시청 앞에 데모하러 와? 농민들이잖아. 그렇죠. 농산물 개방했다. 그 옛날에 뭐 우루과이 라운드. 그렇지. 왜 또 우리만 또 양보합니까? 왜 우리만 양보하고 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쌀은 우리가 제값받고 못 팔게 외국 쌀 들어오면 그럼 우리는 더 이상 제값밖에 못 팔게 되는데 그걸로 휴대폰 팔고 자동차 팔고 하시겠다는 거, TV 팔겠다는 거잖아요. 왜 또 우리만 희생합니까? 주고받는 거잖아요. 그렇지. 우리도 사실
똑같이 봤던 거지. 자, 그게 지금까지 전개되고 있는 미중 갈등의 가장 큰 프레임이야. 그러면 요 뒤에 지금 이 미중 갈등을 더 설명할 수 있는 중요한 얘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다음 시간에